대체적으로 보면 한 15만 불에서 20만 불 전망을 하고요. 이유는 ETF 자금 유입이 되게 강세가 되고 있고 미국 정부의 친크립토 정책 그리고 기업의 재무 보유 확대 이런 것 때문에 올해 하반기 강세로 좀 보고 있고 뭐 금리도 어느 정도 인하되는 환경.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20만 불이 되면 원화 가격으로 2억 8천 정도 약 3억 가까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과열 같아요. 이 정도 가면 내년에 꽤 많이 하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만 불까지 가면 혹시 좀 보유하고 있는 이 자산들이 있다면 조금은 이제 현금을 해두는 것도 괜찮은 그렇게 시나리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참 뜨겁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장우 대표님과 비트코인 강세장 배경부터 고점 매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알트코인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업노트 컴퍼니라고 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또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블록체인 비즈니스라고 하는 과목을 또 학생들이 가르치고도 있습니다. 또 저희 회사는 오늘 또 다루는 주제인 이 디지털 자산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죠. 비트코인을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비트 세이빙이라는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비트코인이 최근 12만 달러, 12만 달러 돌파하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참 핫해지고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 강세장의 가장 큰 원동력 뭐라고 보시나요? 최근에 다시 12만 달러 돌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상승세 네. 가장 근래의 상승은 이 크립토 위크라고 해서 지난 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규제 명확화를 위해서 이 크립토 관련된 입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주간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따 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 미국의 그 규제 명확화를 위해서 그 입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있으면서 비트코인이 강세장을 좀 갔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이제 좀 더 넓혀서 지금이 전반적으로는 이제 작년부터 이어지는 강세장이긴 하잖아요. 요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첫 번째 이제 미국의 친크립토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기본적인 배경을 좀 깔아주고 있고 또 하나는 작년 초에 이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이제 어떤 제도권 자산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주요 기관들 그리고 상장사들,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전략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수요도 지금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또 이 두 가지가 있더라도 이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이 안 갖춰지면 강세장을 가기 쉽지 않은데 세 번째 요건은 금리 매크로 금리가 인상되는 환경이 아니라 인하되는 환경이라는 것이고 올해 하반기에 한 2번 정도 인하가 예상돼 있고 그래서 이 금리 인하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더 강세장으로 갈 수도 있고 조금 덜 강세장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가 좀 강세장의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가 계속 많이 반복될수록 비트코인은 더더욱 강세장으로 진입하나요? 그렇죠.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린다, 통화량이 더 늘어나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니까 이제 비트코인 자산은 특징을 보면 굉장히 수량이 한정적인 희소한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자산이다 보니까 10년, 15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시장에 통화량이 많아지면 위험 자산으로서 가장 먼저 또 반응하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글로벌에 돈이 많아지면 가장 먼저 반응한 자산이 비트코인이고 반대로 시장에 돈이 줄어드는 우리가 이걸 이제 경제적으로는 긴축이라고 표현하죠. 긴축인 환경에서는 비트코인도 가장 먼저 하락하는 자산이기도 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크립토 위크란 말이 나왔는데 크립토 위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크립토 위크가 뭐고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크립토 위크가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핫 이슈이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더 많아졌죠. 근데 미국에 이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가 명확한 법이 제정된 게 없어요. 혼란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미국이 상원과 하원이 있잖아요. 네. 하원에서 이번 주는 집중해서 크립토 관련 법안들, 그러니까 발의된 법안들을 한 번에 좀 집중해서 논의 통과시키자. 그런 주간을 이제 어떤 이벤트적인 성격이 있죠. 네. 크립토 위크라고 불렀고 그게 지난주였습니다. 근데 그 함께 좀 집중적으로 논의하자라고 했던 법안이 3개예요.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들어보셨죠? 네. 스테이블 코인 규제 명확화를 하자. 두 번째는 디지털 자산 명확화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디지털 자산이 이게 지금 상품이냐 증권이냐라고 하는 시비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이게 상품이냐 증권이냐에 따라서 증권위원회가 관리해야 될 수도 있고 상품위원회가 관리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 기관이 달라져요. 네. 요거 좀 명확히 하자. 세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하면 이제 CBDC가 생각날 텐데 네. 이게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잖아요. 디지털 화폐잖아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법안이 안티 CBDC 이제 법안이라 그래서 CBDC를 개발을 하지 말자.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행정명령상으로는 나름의 지시를 했는데 이걸 네. 법안으로까지 좀 명확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3가지 법안이 있고 요거 중에서 첫 번째 지니어스 액트가 하원에서도 통과하고 이제 상원에서는 이미 통과해서 하원 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행정 설명까지 했으니까 여기 실제 이제 발효가 이제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3가지 법이 다 통과가 된 상태인가요 지금? 정확히는 그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네. 원래 미국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하고 하원에서 오고 네. 그러니까 둘 다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서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니어스 액트는 상원에서 통과가 돼서 하원으로 온 법안이거든요. 하원 이번에 통과됐고 네. 7월 18일 날 대통령도 서명했어요. 근데 나머지 2개 법안은 하원에서만 지금 통과된 거예요. 네. 이제 상원 넘어간 거죠.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럼 통과될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이긴 한 거죠.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인 거죠. 순차적으로 될 거라고 좀 보고요.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법안이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에요. 네. 이게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거시 금융 경제 전략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하나의 도구거든요, 도구. 그래서 이 지니어스 액트가 그래도 가장 먼저 통과된 것 같고요. 순차적으로 나머지 것들도 아마 통과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3가지 법들이 다 통과되면 비트코인은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그거 거겠네요. 물어보고 싶으셨죠? 네. 그렇죠. 그럼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 규제 명확화된 이 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 예측으로는 저는 이 보수적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2년, 3년 내에 10배 정도 커져요. 이 시장이.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이만큼 커져요. 네.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커진다는 거는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 이 생태계에 그만큼 많은 돈이 들어오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산인 이제 비트코인 자산이 가장 수혜를 얻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해서 증권과 상품을 명확히 구분하자. 감독권을 구분하자. 네. 요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아마도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굉장히 규제 명확성이 불확실성했는데 이게 클리어해지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발행을 하고 시도를 할 수 있겠죠. 네. 기존에는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미국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이제 암호화폐 발행하고 뭐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뭐 리플 같은 기업도 대표적인 거죠. 딱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 갑자기 이제 SEC에서 네.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막 기소 들어오고 벌금 때리고 그럼 나중에 뭐 수천억 조원 뭐 수조 원대의 벌금 내고 막 그런 것들이니까. 근데 이제 요 법안이 명확화되면 이제 그런 리스크들도 좀 줄어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잖아요. 이제 한국에서도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이제 국내 ETF 승인 시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될까요? 그건 우리가 네. 정확히 1년 반 전에 네. 미국의 케이스, 미국이 먼저 했잖아요. 네. 그 케이스를 보면 대략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24년 1월 달에 미국 SEC에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승인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2만 불까지 와 있고 이 ETF 운용 자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ETF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비트코인은 원래는 암호화폐 거래소 사고 팔고 또 개인 간에 사고 팔고 이렇게밖에 비트코인을 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주식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담은 이 펀드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하려고 하면 좀 불안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특히 연령이 또 있으신 분들은 네. 이제 주식시장이 더 뭐라고 친숙하기 때문에 아, 거기서 거래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들어왔어요. 그게 지금 1,200억 달러 정도 되고 작년 한 해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ETF를 고르라고 하면 비트코인 ETF예요. 그래서 가격도 많이 견인됐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만약에 출시가 되면 네. 미국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음. 그리고 승인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뭐 금융위에서도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ETF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로드맵도 지금 이제 발표한 상태이긴 하고 네. 그리고 대선 때 네. 두 후보 다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그것도 시간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ETF가 승인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아마 비트코인 ETF 승인되면 비트코인 정도만 승인이 될 거거든요. 네. 적어도 한국은. 그러니까 이제 알트코인 거래하려면 결국 뭐 계속 지금처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위험하게 좀 해야 될 면이 있고 네. 그 비트코인은 개인 투자자 면에 있어서는 뭐 투자 종목이 바뀔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시장 비트코인이란 자체가 제도권에 들어와서 더 안정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좀 의미가 좀 생길 것 같고 한국은 이제 뒤이어서 뭐 세금도 이제 세금도 2027년부터 제정이 돼서 내게 될 거고요. 이런 흐름들이 조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에 예상과 달리 큰 폭의 상승이 없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반감기 효과가 이미 반영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더 크게 나타날 거라고 보시나요? 반감기 얘기 되게 작년에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네. 뭔지는 아시죠? 네. 네. 비트코인이 이제 반감기가 매 4년마다 일어나는 네. 하나의 이벤트 또는 비트코인 설계된 하나의 이제 프로토콜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공급이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4년 전에는 그 10분에 6.25개의 비트코인이 계속 세상에 나왔는데 지금은 3.125개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공급이 줄어드는 이벤트다 보니까 우리 가격에 대한 기대감을 좀 하는 거죠.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 늘 반감기 시점 이후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높았던 거예요. 과거 여러 번의 반감기를 좀 보면 공통점이. 그러니까 작년 4월에 가장 최근 반감기가 있었거든요. 네. 작년 4월부터 지금이 이제 딱 몇 개월 지났나요? 한 5개월 정도 지났나요? 지금이 딱 어떻게 보면은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올라가는 그 시기인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네. 뭐 상승 안 한다. 근데 보면 작년에 6만 4천 불 정도였고 반감기 때 네. 지금이 12만 불이니까 이미 2배 정도 오른 거예요. 이게 이미 좀 많이 상승한 거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 사이클, 이 반감기 사이클이 과거에는 그 반감기 이후부터 그 12개월, 18개월 사이에 거의 뭐 5배, 10배 굉장히 많은 배수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 올라갈 거냐, 이런 사이클이 반복될 거냐, 이런 이제 궁금증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첫 번째는 그렇지 않겠죠. 왜냐면 네. 왜냐면 예전에는 시가총이 작았으니까 올라가는 배수도 컸고 지금 시가총이 커졌으니까 오르는 폭 자체는 당연히 좀 줄어들 거다라는 첫 번째가 있고 이제 그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급등하고 이후에 하락하는 추세가 반복될 거냐 이런 이제 네. 궁금증일 텐데 근데 지금 좀 바뀐 환경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온체인 데이터 흐름들을 보면 네. 시장이 급등을 하면 그 고래들이 팔고 그 고래들이 개인들 뒤이어 들어온 개인들한테 이 물량을 넘기는 그래서 하락장이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네. 이런 추세였어요. 근데 지금은 좀 추세가 좀 바뀐 게 오래된 고래들이 이 물량을 파는 거를 누가 사냐면 새로운 장기 투자자를 사요. 새로운 장기 투자자들이 누구냐면 기관, 기업, 상장사들. 그러니까 과거와는 조금 이제 패턴이 바뀐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새로운 장기 투자자들이다 보니까 갑자기 공포가 들어왔을 때 갑자기 다 패닉셀로 던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적은 거죠. 그래서 하락폭은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 거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뭐 시가총액이 커져서도 줄어들지만 이런 보유자의 성격 때문에도 과거처럼 큰 폭의 하락은 좀 없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개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 올라갈 때 보통 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올라갈 때 막 더 산단 말이에요. 근데 기관들이 주로 투자를 좀 많이 하게 되면
바닥일 때 좀 많이 사는 경향이 있고 급등했을 때 일부 수익 실현에 매도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과거처럼 그냥 무지성 급등하는 케이스는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좀 약간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거죠.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올라갈 때 너무 급등이 아니라 약간 좀 적당히 오르고 하락폭도 적당히 줄어들고 이런 패턴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비트코인 하면은 변동성이 큰 자산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이제는 조금 안정성을 찾아가는 그런 자산이란 점점 더. 그리고 비트코인을 지금 사는 주체들이 네. 굉장히 장기 보유를 계획하고 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바뀌어 나갈 겁니다. 지금이 아마 그런 단계에서의 아마 뭐 중간 단계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급증하고 있는데 이제 전체 유통량의 15%가 넘었다는 분석이 있어요. 이거를 이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그게 아까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새로운 수요자들이 장기 투자자들이다. 네. 요 맥락이거든요. 그 장기 투자자들이 누구냐?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글로벌 주요 기업들. 주요 기업들이 단타하려고 들어오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뭐 미국의 마이클 세일러가 운영하는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기업인데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몇 조? 개수로 따지면 60만 개 정도.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3% 정도를 한 개 기업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한 개 기업이 상장사이다 보니까 그 상장사의 주식으로 투자한 한국의 투자자들 되게 많아요. 그들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한 기업이 이 정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15% 이게 이거 15%는 비트코인 ETF에 보유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런 상장사들 그리고 비상장사들 이런 다 포함해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36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기 계속 지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장사 중에는 스트래티지가 대표적이고요. ETF 있잖아요. 승인했다던 ETF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한 140만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IBIT라고 하는 이제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는 블랙락이 한 70만 개 정도 넘게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상장사 중에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테더라고 하는 기업 아세요? 많이 들어봤어요. 네, 스테이블 코인을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발행한 기업.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을 또한 10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도 보유하고 있죠. 국가는 누가 제일 많이 보유했냐면 뭐 미국이 한 20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 뭐 글로벌 기업과 국가들의 전체 보유 포함이 한 360만 개 정도 되고 이게 한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도 수치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기업들의 매집량이 계속 늘어날까요? 아니면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할까요? 계속 늘어나. 이번 비트코인 강세장의 핵심 트렌드 중에 하나는 기업의 이제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그러니까 그게 비트코인이기도 하고 이더리움이기도 하고 요새는 뭐 솔라나도 전략으로 보유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왜냐하면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과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기업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외에 여러 개 있는데 이 전략을 취하고 나서 비트코인 보유 전략을 취하고 나서 굉장히 주가도 많이 오르고 성공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을 가지고 그 전략을 펼치는 기업도 나오고 뭐 솔라나를 가지고 펼치는 기업도 나오고 이게 아마 이번 시장에서는 한동안 꽤 진행되는 트렌드일 거라고 보고요. 하락장이 오면 여기서 터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승장을 견인했던 가장 큰 동인이 하락장이 왔을 때는 이게 이제 과유불급 이게 되게 과해지겠죠. 과열이 되고 막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도 하고 솔라나도 하고 또 이상한 또 코인도 갑자기 비트코인 그 코인 재무 전략을 한다고 기업 보유하고 하다 보면 결국 기초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순간 모든 게 이제 무너지는 이 또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좀 리스크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는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이 등장을 하고 있고 꽤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에 유리는 하겠죠.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2025년 연말까지 비트코인 시세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뭐 제가 전망하는 게 그게 정확하겠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주요 이제 글로벌 기관들
투자 기관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연말에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냐. 그래서 뭐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는 20만 불 전망하고 있고요. 뭐 JP 모건 또한 15만에서 20만 불. 뭐 골드만삭스도 한 15만 불.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유명하죠. 이제 번스테인이라고 하는 곳도 20만 불. 뭐 펀드 스트레스는 이제 탐리가 회장으로 있는 곳이죠. 여기도 20만 불. 뭐 갤럭시 디지털도 여기는 너무 높네요. 뭐 50만 불에서 100만 불인데 이건 옛날에 전망한 것 같긴 합니다. 그냥만 외치는 거죠. 네, 올해까지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한 15만 불에서 20만 불 전망을 하고요. 이유는 ETF 자금 유입이 되게 강세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미국 정부의 친크립토 정책, 그리고 기업의 재무 보유 확대.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게 다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올해 하반기 강세로 좀 보고 있고, 뭐 금리도 어느 정도 인하되는 환경.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20만 불이 되면 원화 가격으로 2억 8천 정도, 약 3억 가까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과열 같아요. 네. 이 정도 가면 내년에 꽤 많이 하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 제 입장에서 누군가는 올해 20만 불 가는 게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 한 13만에 15만 불 정도로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내년까지 그냥 어느 정도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그러면 이 산업 자체도 좀 탄탄해지거든요. 그렇게 가는 게 아주 좋은 시나리오고, 근데 뭐 이 광기라고 하고 과열은 알 수가 없으니까 올해 갑자기 그렇게 올라가면 20만 불까지 가면 혹시 좀 보유하고 있는 이 자산들이 있다면 조금은 이제 현금을 해두는 것도 괜찮은, 그렇게 시나리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만 불을 찍으면 매도를 조금씩 해 나가서 현금화를 해놔야 되겠네요. 그 당장 필요한 자금들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안 팝니다. 비트코인 대부분 보유 자산이고, 저는 3년, 5년, 10년 제 자녀 세대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요 단기적으로 올랐다고 팔진 않는데, 그래도 내가 지정한 가격이 있는데 그 시점에 팔아야 되는 금액 정도는 좀 정해놓죠. 그게 이제 전체 보유 물량의 뭐 몇 프로 정도. 기본적으로는 계속 가져가고 이제 한 향후 1, 2년 정도의 급히 써야 될 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현금화 좀 해두고, 그렇게 조금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자기의 어떤 투자의 상황에 맞게 어떤 분들은 요 정도 되면 좀 파실 거고, 뭐 전체 포트폴리오에 뭐 이제 일부만 하신 분들은,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은 뭐 이런 이제 등락이 크게 관여하지 않으실걸요. 그럼 대표님 몇 퍼센트 정도 오르면 매도를 하기 시작하세요? 저는 몇 프로 오르면이란 기준보다는 그 특정 가격,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의 특정 가격 정도를 조금 고려해 놓고 요 정도 금액이 오면 일부 조금씩 이제 판매하는 걸 하는데, 그 특정 가격이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요. 그게 아마 제가 이제 이전 채널들을 좀 찾아보면 이번 상승장이 얼마 정도 갈 거냐라고 여러 질문들이 있었을 때 아마 제가 2, 3년 전부터 계속 20만 불 정도를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승장은 올해까지라고 좀 보진 않아요. 내년까지를 통틀어서 볼 때 20만 불 정도가 이번 강세장에서의 그냥 어느 정도 맥스치가 아닌가. 그래서 그 시점 되면 일부 좀 정리할 거고. 근데 그게 아까 제가 얘기 들어서 올해 좀 과열이 되는 시기잖아요. 단기적으로 올해 갑자기 그렇게 가면 그 전에 약간 일부는 또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장기 보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산들은 장기 보유를 합니다. 저의 상황에 맞게 일부 현금을 하는 거니까 감안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점에 물릴까봐 불안해하시는데, 대표님께서는 고점에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왜 그럴까요? 그거 어떤 제 유튜브의 썸네일인 것 같은데 그 맥락은 맥락 좀 더 이해하면 이제 그 표현을 하긴 했었어요. 하긴 했는데 중간에 이제 이제 갈로가 빠졌는데, 고점에 투자해도 괜찮다 갈로에 고점에도 이 적립식 투자로 모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갈로가 이제 빠졌는데요. 그게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투자를 이렇게 할 때 특히 이제 암호화폐를 해보면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에 스타트를 하더라도 이제 뭔가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것들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개인들이 그냥 투자를 하다 보면 누구나 다 바닥에 사면 가장 좋은데, 바닥은 개인들이 다 사기 힘든 구간이긴 해요. 이성적으로 알아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 늘
어깨나 이게 머리끝 고점에 투자를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가장 유혹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게 디폴트다 대부분은. 그러면 그 시기에 투자를 하더라도 뭔가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그 비트코인 가격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한번 여기 화면에 있는데요. 요게 뭐냐면 2013년도부터 2024년도 작년까지 그 매년 연중 최고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연중. 그래서 2013년도의 최고가는 $1,100네요. 비트코인 지금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하시잖아요. 네. 예. 아마 2013년도에 예은님 계셨다면 저 때도 너무 높은 가격이었을 거예요. 뭐 2017년도가 그나마 사람들이 기억하는 시기일 네. 텐데요. 요때가 이제 19,000불이었거든요. 아마 저 때 당시에 계셨으면 저 가격이 너무 높게 느껴지셔서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을 투자하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비싸다. 어쨌건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그 시기에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해야겠다 마음을 좀 확신을 가진 시기는 희한하게도 요 시기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물론 아주 이제 일부들은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요때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그냥 한 번에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번에 네. 일시 구매라고 표현하네요. 여기 보면 거의 매년 투자하더라도 2016년도 한 해 빼고 2023년도 정도 빼고는요 거의 1년 뒤에 마이너스 80% 70% 이상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내 샀는데 그 1년 뒤에 네. 마이너스 7, 80%에 기본적으로 대부분 해가 그렇잖아요. 근데 1년 뒤면 괜찮은데 2년 뒤까지 가더라도 마이너스 50, 60, 70% 가까이인 해도 있네요. 2년 뒤까지. 그래서 보면 3년 뒤 정도 돼야 네. 그나마 두 자리 수익률 정도로 회복을 하고 4년 뒤 되면 세 자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뒤니까 이제 과거 차트 보면 제가 예시를 넣어볼게요. 2017년도 12월 달에 제일 높았잖아요. 네. 근데 2017년도 이 19,000불이 언제 다시 80% 떨어졌다가 언제 다시 도달을 하냐면 2020년도 12월에 도달합니다. 이게 36개월이거든요. 36개월 동안 마이너스 70% 80%를 견뎌야지 원금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만 그랬냐? 2021년도 11월 달이 고점이었어요. 네. 67,000불 됐나? 이때 그쵸? 여기 나오네요. 67,000불이 그 다음에 70%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67,000불이 다시 돌아오는 시점이 언제냐면 작년 ETF 승인 반감기 직전. 아. 네. 이 64,000불이 3년 거의 2년 반 만에 도달합니다. 원금. 이 기간을 버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원금 되면 또 다 팔게 되고요. 그렇죠. 네. 원금이 어디 이거라도 건지자 하면서 받는 거죠. 요런 시나리오가 있고 적립식 투자라고 네. 하는 거는 뭐냐면 일정 금액을 꾸준히 이렇게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한해서 보면 적립식 투자를 하더라도 최고점에 가장 안 좋은 시기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1년 뒤에는 뭐 한 번에 사는 것보다는 수익률 마이너스 수익률이 좀 적죠. 아까는 7, 80%였는데 지금 3, 40% 정도니까. 그리고 일부 해는 1년 만에 수익률이 바로 전환해도 꽤 있습니다. 근데 2년이 되면 2년 정도만 하면 거의 다 두 자리 수익률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점에 가장 안 좋은 타이밍에 적립식을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럼 1년 뒤 정도는 1년 뒤가 하락이면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일 확률이 좀 있는데 2년 정도의 장기적으로 하면 거의 대부분 두 자리 수익률이 전환이 되고 3년 뒤가 되면 세 자리 수익률이 전환이 됩니다. 여기 딱 데이터가 딱 있는 거잖아요. 세 자리 수익률이면 크죠? 100%면 2배, 200%면 3배, 네. 300%면 4배니까 이 정도로. 근데 여느 해도 차이 없이 다 그래요. 4년 뒤 정도 되면 압도적으로 큰 수익률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질문이 네. 고점에 투자해도 괜찮다. 네. 특히 이런 요즘이 어떻게 보면 곧 강세장이잖아요. 요런 식의 투자를 할 때 이런 전략이 되게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더 장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1,000만 원 있다고 칠게요. 네. 예언님. 1억이라고 합시다. 1억이 있다고 칠게요. 기분 좋죠. 네. 1억을 일시 구매하면 1억을 한 번에 구매해서 아까 80% 하락이면 내년에 2,0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이게 있었던 현실이고 이게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이 정도지 알트코인은 99%예요. 상당히 90에서 네. 99% 많아요. 근데 적립식을 한다는 얘기는 1억을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현금을 좀 가지고 있으면 나눠서 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억을 뭐 한 3년 동안 나눠서 산다 치면 1년에 3천만 원만 구매되는 거니까 내년에 하락장을 만나더라도 3천만 원 구매한 것에 대해서만 70% 하락인 거죠. 네. 그럼 나머지 6천만 원 현금을 갖고 있는 거네요. 7천만 원은. 네. 그만큼의 장점이 있는 거죠. 요 수익률은 구매한 3천만 원에 대해서 수익률이니까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면 이 분산 투자인 거죠. 좀 좋지 않나? 라고 좀 너무 생각합니다. 좋은데요. 네. 대표님은 음. 며칠 주기로 사세요? 구매 주기. 네. 저는 이제 저희 회사 서비스가 적립식 구매만 굉장히 잘해주는 서비스라서 네. 매주 단위도 있고 네. 매일 단위도 있고 그리고 뭐 특별 주기라고 해서 하락이 했을 때만 사는 것도 있어요. 단기 하락을 했을 때만 사는 것도 있고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 옵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적립식 구매가 옳다. 또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한 적립식 구매가 좋다. 이 구매 주기는 다양한 옵션들을 좀 주는 거죠. 그리고 과열이 됐을 땐 적게 사고 뭐 바닥이 됐을 땐 더 많이 사고 이런 이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매일 구매를 걸어 놓죠. 왜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자동화된 거기 그쵸. 때문에 뭐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또 비트코인 사이클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이제 의미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비트코인 사이클의 핵심은 이제 반감기라고 하는 네.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그건 변하지 않죠. 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 공급은 계속 줄어들 거다. 그러면 이제 수요에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크게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에 대해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데는 2019년도 정도였어요. 와 이게 패턴이 있네. 대다수의 사람도 잘 모르는 시기였고요. 그 2021년이 돼서 지난번 강세장 되니까 반감기 사이클이 또 뭐 얼추 맞네. 그러니까 지금이 되니까 이게 약간 패턴화로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인식을 해요. 작년 반감기 때도 반감기 후에 12개월, 18개월 사이에 급등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고 이게 이제 패턴화가 좀 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알다 보니까 모두가 아는 형태로는 똑같이 가지 않으니까 변형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선반영 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이제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이 시장 내에서의 변화를 보면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의 좀 변화가 좀 있다 보니까 기관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와 같은 큰 하락, 그러니까 사이클에서 큰 하락, 뭐 70에서 80%된 하락은 좀 없을 가능성이 좀 크죠. 비트코인에 한해서는. 대신 상승도 급등이라기보다는 단계적 상승이 좀 있을 확률이 크고. 그래서 이 사이클은 좀 변형이 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비트코인은 아마 큰 폭락이 없는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작은 조정과 작은 상승이 반복되면서 계속 올라가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생각 기본적으로 있고 네. 기본적으로 이 생각이 있고 근데 진짜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 거 하나는 그 인간들의 그 과열 네. 뭐라고 해요? 욕망, 탐욕 이거는 사실 없어지지 않는데 이번 사이클에 이 탐욕이 너무도 강하게 들어와서 뭐 너무 급등을 시켜 놓으면 네. 어쩔 수 없이 또 큰 조정이 또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보고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적은 상승에 적은 하락으로서 단계적으로 오르는 장이겠지만 너무 이제 이번 시장에서 급등하는 시나리오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또 큰 조정을 또 어쩔 수 없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대표님이 보시기에 저번 사이클보다 이번 사이클에서 좀 탐욕이 더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나요? 탐욕. 네, 사람들의 관심도가 저번보다 훨씬 더 집중되어 있을까요? 근데 그 탐욕의 어떤 지표들을 보는 것 중에서 아직 아니요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뭐 구글 트렌드를 보더라도 구글 트렌드 검색 지수만 보더라도 지난 사이클보다 확실히 낮은 면이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서도 우리가 탐욕 지수로 몇 가지 보는 뭐 MVRV 같은 지표, 그러니까 전체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이 과연 몇 배의 수익을 내고 있냐 이거거든요. 이것도 과거 대비해서 아주 좀 낮은 편이라 그 탐욕은 좀 지난번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산 알게 된 것 같긴 해요. 이게 탐욕이 생겨서 엄청 오르기도 하는데요.
급등하다 보면 탐욕이 더 달라붙는 경향도 그쵸. 있어서 아직은 그 정도 탐욕 안 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비트코인 지금 머리, 어깨, 무릎, 발 이걸로 따지면은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까요? 저는 어깨라고 생각합니다. 어깨. 많이 올라와 있네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강세장의 중간이라고 생각해요. 중간은 살짝 지난 시점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요 지점부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진입하는 시기. 네. 여기 사람들이라면 개인들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어떤 제가 이제 패턴들이었냐면 무릎 쪽에는 쳐다보질 않고 그쵸. 허리쯤부터는 옆에 이제 그래도 비트코인이나 이 시장 좀 잘 아는 사람들이 좀 얘기를 좀 많이를 하죠. 근데 막상 허리 때는 진입은 잘 안 하고 허리 때 들었던 얘기가 어깨 정도가 되면 이제 수익을 인증하는 사례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쵸. 뭐 작년에 ETF를 때 투자하셨던 분들이 올해 2배 수익 검증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평소에는 확신이 없었지만 지인들한테 한두 번 들었었는데 이제 그 수익 인증들이 뉴스나 이런 것들만 나오면서 진입하는 시기 어깨 시점 같고요. 어깨 시점에 진입을 하는데 보통 소액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확신이 없으니까 그쵸. 작은 금액을 월급의 일부 작은 금액을 넣고 어깨니까 머리까지 올 때쯤에 수익을 한번 경험을 하잖아요. 네. 확신이 생긴 거죠. 그쵸. 내가 수익을 경험했으니까 와 진짜네 이거. 그리고 내가 뭐 그걸 알트코인이라고 하면 와 진짜 야 이 트렌드를 내가 분석을 했는데 진짜 이 트렌드에 맞는 코인을 샀더니 오르네 이런 확신이 생기면서 이제 머리 쪽에서는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의 상당 금액을 투자한다거나 심지어는 빚을 내서 투자한다거나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큰 하락폭이 있을 때 대부분의 손실로 연결되는 패턴이 이 크립토 시장은 그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어깨 쪽이라서 투자를 고려하신 분들은 지금 시기에 되게 탐욕을 좀 누르면서 좀 조절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절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이번 시장에서 이번 강세장에서 많은 수익을 거두시는 분들은 2022년, 2023년에 이 하락장 때 이 자산을 팔지 않고 그래도 잘 보유하셨던 분들, 그때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큰 수익을 그래도 거두실 수 있을 텐데 올해 이 어깨쯤에 돌아와서 큰 수익을 노리려고 이렇게 전략을 펼치다 보면 거의 뭐 필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번 시장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3년 5년 정도의 플랜을 세워서 이제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는 편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이제 하락장은 언제쯤 다시 올까요?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역사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는 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일 텐데 당연히 그렇게 뭐 1차원적으로 뭐 가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조건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올해 비트코인이 너무 급등할 경우 20만 불 이상으로 급등할 경우 두 번째는 금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금리가 지금은 금리 인하 국면이라서 시장의 유동성도 공급하는 국면이긴 할 텐데 금리가 이제 어떤 외부적 환경이 인해서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이라고 하면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너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긴축 전략으로 바뀐다고 할 때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는 환경 이럴 때 과거의 사이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게 하락장으로 전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장으로 전환을 하면서 보통은 그 큰 사건 사고들이 터져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 때문에 하락장을 전환하는 거는 마운트 콕스 정도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리스크 관리가 안 된 이제 여러 케이스들에서는 사건 사고들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2022년도에 뭐 루나, 뭐 FTX 뭐 이런 게 터져 버리니까 연쇄적으로 다 이제 뭐 파산, 뭐 손해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락장이 좀 시작하고 나서 보통 생기는 일들인데 그런 것까지 같이 맞물리면은 생기는 거라서 뭐 그렇게 좀 약간 몇 가지 조건들을 봐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지금 강세장이니까 내년 내후년 정도는 뭐 이게 하락장이든 약간 조정을 받는 장이든 그런 장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좀 봅니다.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가 천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대중화가 되고 있잖아요. 초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으면 좋겠는 점 있을까요? 아마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라고 물어보셨지만 코인을 투자할 때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제 경험상 비트코인에 집중해야 된다. 첫 번째 조건. 근데 이 강세장에 보통 진입을 할 때는
비트코인에 집중이 안 되는 환경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2021년도에는 NFT 너무 이제 달콤하잖아요. 그렇죠. 메타버스, NFT 미래를 다 바꿀 것 같고 여기에 매료돼서 NFT를 투자한다거나 NFT를 발행하는 회사를 투자한다거나 NFT를 많이 발행하는 뭐 플랫폼 이런 걸 투자한다거나 이런 거 다 투자하다 보면 이제 2년 3년 뒤 되면 그쵸. 이 트렌드 가버리면 이제 거의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0점 이런 그런 가격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네.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 비트코인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강세장이 들어오면 보통 알트코인에 자꾸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트렌드하고 뭐 학습도 괜찮고 소액은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중심으로 가야 된다. 올해는 그게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막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네. 그 왜 비트코인에 좀 집중해 투자를 해야 되냐면 결국 투자는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 자산은 한 가지 조건이 되게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희소한 자산만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아무리 사용성이 좋아도 아무리 트렌드가 좋아도 희소하지 않으면 공급이 마구 생기면 계단 가치는 오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본 자산이 달러 너무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전 세계인 다 갖고 싶어하는 자산이 달러이고 달러 그렇게 많이 쓰이지만 달러 계단 가치를 우리가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지난 50년간 가치가 99% 하락했거든요. 구매력이. 그런 걸 봤을 때는 결국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에는 희소해야 된다. 그 희소한 자산에 극강의 희소성을 가진 자산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그래서 비트코인 집중해야 되고 이제 나머지 이제 한 뭐 10%나 작은 비중을 알트코인이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트렌드가 좀 있으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알트코인이 너무 환상이 빠지지 않기를 좀 바라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나름의 좀 정리가 되고 훈련이 돼 있어도 알트코인을 저도 자산의 한 10%, 15% 정도는 알트코인 비중을 좀 나눠서 하거든요. 오. 네. 근데 알트코인 투자하다 보면 이게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그 오르고 떨어지는 명확한 뭐 논리적 개연성이 크게 없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팔면 파는 대로 스트레스 받고요. 팔면 더 오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스트레스 네. 받고 안 팔면 안 파는 대로 언제 떨어질까 몰라서 노심초사하고 네. 이래나 저래나 굉장히 그 마음이 음. 조급해지고 삶이 피폐해지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알트코인만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계속 스트레스 받습니다. 늘 손해 본 것 같고 수익을 봐도 손해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막 500원짜리 사서 1,000원에 팔았는데 2배 수익이라서 기뻐해야 되는데 이 1,000원이 이제 5,000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럼 나머지의 수익을 내가 취하지 못했다라는 스트레스가 더 힘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심리학적으로 더 힘들답니다. 손해 본 것보다 더 얻을 거를 못 얻은 스트레스가 크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윤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되고 그게 비트코인이고 그래서 비트코인 중심으로 좀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특히 초보 투자자들한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비트코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비트코인의 본질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비트코인 본질을 우리가 뭐 비트코인 하면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하는 게 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좀 덜 와닿을 수는 있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진짜 돈인데요. 돈. 이게 탈중앙화된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의 특징을 가지고 이 얘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얘는 가치를 저장하기가 너무 좋아요. 희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송. 만약에 예언님이 뭐 해외, 뭐 아프리카에, 뭐 아시아에 있더라도 제가 돈을 보낼 일이 있을 때 비트코인을 가지고 보낼 때는 이 전송이 너무 용이하죠. 네. 네. 그리고 보관도 쉬워요. 이제 금 같은 경우 실물금을 보관하려면 뭐 생각만 해도 좀 어렵겠죠. 그렇죠. 네. 보관도 이제 지갑이라고 하는 곳에 무형 자산이니까 보관도 되게 쉬워요. 그리고 분할도 쉬워요. 분할. 그러니까 이게 1비트코인이 1억 사토시거든요. 그러니까 쪼개서 얼마든지 거래를 가능하고 거래나 주고 받을 수 있어요. 요즘 또 비트코인을 한 개 단위로 거래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한참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1비트코인이니까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한 개 단위로 거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비싸서 거래 못 한다. 그 당시에는 500만, 1000만 원이었는데 뭐 그런 것도 많았어요. 이 쪼개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이 역사적으로 보면 금 위변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금화를 할 때 금을 썩는 비중을 계속 줄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위변조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이제 그 위변조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런 장점들이 있는 탈중앙화된 돈이고 결국은 이게 이제 미래의 하나의 금융 시스템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아주 극강의 담보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또 많이 하는 게 이 비트코인이 될 거예요. 요즘은 이제 담보 자산을 부동산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로서의 비트코인이 좀 역할을 하는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 있다면 뭐라고 보실까요? 뭐인 것 같으세요?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죠? 그죠? 부채 리스크? 부채 리스크도 뭐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근데 금리 인상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전쟁 나면 이런 것도 네. 있고 뭐 정치적으로 뭔가 여기 규제가 심해진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도 오래전부터 가장 먹혔던 리스크는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네. 뭐 되지 않냐 이런 리스크도 있고 저는 그 리스크들은 다 아니라고 봐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뭐 단기적으로 살짝 조정을 줄 수 있는 이슈이긴 한데 가장 우려하는 리스크는 저는 해킹입니다. 해킹.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 해킹이 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의 관리 부실로 인해서 비트코인 해킹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들도 해킹이 많이 일어나서 맞아요. 엄청난 많은 금액들을 분실하곤 하잖아요. 네. 이게 왜 더 그런 우려들이 생기냐면 뭐 아까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늘어난다 이런 맥락도 있는데요. 결국 이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이 보유하는 곳, 보유하는 주체들은 계속 집중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정 주체가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는 거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60만 개, 뭐 이런 거죠. 블랙락 뭐 70만 개.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어떤 관리 부실의 이유로 인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해킹 당하는 거예요. 비밀 키를 잘못 관리한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뭐 그러면 아주 치명적인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런 물량들이 시장에 그냥 또 그 물량 자체가 뭐 저기 해커들 특히나 뭐 우리가 뭐 북한이나 네. 이런 이제 통제하는 국가들 있잖아요. 이런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더 이제 어려운 시기가 도란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비즈니스를 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하는 곳들은 이 해킹, 특히 거래소들 해킹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겁나더라고요. 근데 해킹 이슈는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근데도 아직은 그래도 비트코인 견고한데 만약 진짜 큰 해킹이 일어나면은 비트코인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을까요? 아니요. 휴지 조각은 아니고 네. 단기적으로 가격 압박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시장이 좀 많이 위축이 많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60만 개 정도가 해킹이 된다면 네. 그게 다 매도 물량으로 나오겠죠. 그럼 어떡할까요? 그 한동안 그 시장이 힘들겠죠. 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해커들의 그러니까 가격은 되게 오르고 있는데 네. 이것을 보유하는 곳이 점점 더 집중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해커들의 핵심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타겟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게 해커들이 거래소 이번에 바이빗 해킹하고 할 때도 보면 그 오랜 기간 준비를 해서 그 조직 자체에 이제 그 핵심 인물들을 잠입을 시켜서 네. 그 사람이 충분히 여기 성장을 하게 하고 그 사람이 이 자산을 비트코인 자산 회사에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만약에 취하게 된다면 네. 그거는 너무 치명적인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네요? 개인 투자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뚝 생겨날 수 있는. 제가 왜냐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렇게 뭐 미국 대통령도 친크립토를 밀어주고 기관들도 많이 참여하고 기업들도 계속 비트코인 사모으고 비트코인 희소하고 쓰여지는 곳은 많고 이 모든 좋은 환경에서 어떤 악재가 터져야 이 분위기를 다 식히게 할 수 있을까 관점에서는 야 이거 진짜 집중화돼서 보완되고 있는 이게 거래소든 기관 이런 데들이 해킹당해서 물량이 한 번에 다 빠져나가면 이게 정말 시장에는 한동안 진짜 힘든 환경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대표님 그럼 악재가 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네. 악재가 와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면 네. 저는 비트코인에 장기적인 확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더 많이 사모으겠죠. 떨어졌으니까.
어차피 그렇게 악재가 있어도 나중에는 결국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네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희소성이 있는 자산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 가격이 올랐을 때 네. 야, 장기적으로 뭐 5억 10억까지 갈 걸 알면 왜 팔아 지금? 그 갖고 있어야지.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일부에 현금화를 해두냐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럼 그때 이제 자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현금화된 자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비트코인은 팔아야 되는 거잖아. 떨어졌을 때. 네. 그게 가장 안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원치 않을 때 파는 상황을 만드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도 고려하다 보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일부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면서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비트코인 상승장 후반에 알트코인 사이클이 온다. 이제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최근 비트코인이 10% 상승할 때 XRP 이더리움도 큰 상승폭을 보였어요. 지금 주요 알트코인 움직임 어떤 모습일까요? 어젠가 조정이 좀 있긴 했지만 네. 최근에 알트코인의 분위기가 되게 좀 좋긴 했었어요. 많이 좀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죠. 비트코인 비중이 좀 떨어지면서 알트코인 올라가는데 그게 이더리움이 보통은 이제 먼저 상승을 좀 하고 알트코인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알트코인 상승을 했는데 XRP도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XRP 지금 한참 올라왔던 가격이 2017년도 말의 가격이라는 거.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올리셨더라고요. 네. 와, 7년 만에 다시 고점을 도달했다. 그때 4,500원씩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2018년도 1월 이때. 이더리움도 아직 그렇게 올랐는데 고점은 아직 전 고점은 아직 못 넘었었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그 낙수 효과 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러니까 자본이 로테이션이 좀 돌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하셨던 분들이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거두면 그걸 좀 현금화를 좀 해서 다시 더 빠른 상승을 할 것 같은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그럼 알트코인도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또 더 많이 상승하고 네. 그래서 비트코인 상승이 좀 된 상태에서 이제 알트코인 상승이 좀 이어오는 패턴이 좀 있었죠. 네. 그거는 주식시장 또 이제 그런 이제 흐름들은 늘 있는 거고 근데 이 흐름들이 과거보다는 좀 많이 약해지고는 있어요. 앞으로도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이번 해는 그래요. 왜 그럴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그 비트코인의 수익을 거두신 꽤 많은 자본의 상당수가 그 주식 ETF로 많이 유입이 된 이게 주식시장의 수익을 거둔 돈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다시 알트코인 사는 이 흐름이 좀 끊기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자들이 또 수익을 또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장기 투자가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알트코인의 흐름이 좀 약해진 부분도 좀 있고 두 번째는 그 기존에 우리가 올해 2월도 그렇게 알트장 간다, 작년 12월도 간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저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있었는데 그때마다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 시장을 이끄는 어떤 트렌드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트렌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딱 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여기 주목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서 암호화폐를 다시 쳐다보게 되고 쳐다보면서 이제 투자까지 이어지는 이제 그런 게 지금은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 워낙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제 알트코인들의 조금 더 이제 수요 넘어가는 이런 현상도 좀 보게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는 건 확실히 과거보다 많이 약해졌다.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이더리움 빼고 좀 전체적으로 다 하락했잖아요. 알트코인 네네네. 시장이 이 하락장이 좀 이어질까 아니면 또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반등은 늘 있죠. 네. 반등과 폭락은 네. 되게 자주 있을 겁니다. 자주 있을 거고 네. 이더리움이라는 자산 자체가 네. 이더리움만 지금 좀 잘 방어하고 있잖아요. 이더리움이 되게 좋아요. 지금은 이더리움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그 다른 알트코인을 이렇게 매몰돼서 볼 필요는 없고 이더리움이 잘 방어하고 이더리움이 지금 3,700불 네. 정도인데 이게 뭐 4,000불, 5,000불 뚫고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알트코인들도 많이 날아가는 또 오르는 현상이 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 주목할 필요는 있고 근데 이더리움 지금 좀 좋다. 이더리움 왜 좋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잖아요.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 많이 발행하는 플랫폼 이더리움. 그리고 RWA라고 하는 시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시장.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후에 되게 커지는 시장일 텐데요. 이 RWA라고 하는 이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예를 들어 부동산 토큰화 이런 네. 것들. 또 이더리움 기반에서 가장 많이 발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이더리움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그쵸. 최근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미국의 상장사들이 이더리움을 회사의 재무 전략으로 매입을 하고 주가를 올리고 또 자본 조달을 하고 또 이더리움 매입하고 요 전략을 하는 기업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꽤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또 이더리움 매입 추세가 앞으로 좀 한동안 갈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더리움 분위기는 좀 현재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XRP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XRP요? 네. 네네네. 그 이유가 뭘까요? 원래 XRP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오를 거다 그랬는데 또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XRP 보유 중이시군요. 근데 저는 좀 XRP는 그렇게 저도 뭐 투자 포트폴리오에 지금 있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XRP가 결국 되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라고는 보진 않아서요. 아, 그리고 XRP가 원래 풀려고 했던 문제들이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풀려버리고 있거든요. 아. 이게 XRP가 스위프트 대체를 하는 하나의 글로벌 결제망을 만드는 건데 네. XRP가 아니라도 그냥 일반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그 문제를 풀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XRP도 전략 좀 바꿔서 XRP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나오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뭐 근데 워낙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관심도 있고 기업형 블록체인으로 또 잘하고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까지는 뭐 좀 변동성이 있으면서 또 상승도 하고 있긴 하겠지만, 이게 뭔가 이 판을 바꿀 만한 또 장기적으로 진짜 베팅할 만한 이런 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장기적으로 그럼 이더리움 베팅할 만한가요? 제 기준에서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정도이지 않을까 싶고, 물론 그 두 개 중에서도 그 스스로의 높은 비중은 이제 비트코인이 80%, 이더리움 20% 정도의 진이지만 아직까지는 그 두 개 자산 정도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베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 트레이더면 이거 고려하지 말고 뭐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면 되니까 하면 되는데, 저는 뭐 그런 투자 생활도 아니다 보니까 안 팔아도 저는 안 팔아도 되는 자산이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오래 갖고 갈 수 있는 그건 제 자산? 투자 성향이 네. 저는 손절을 잘 못하는 성향이라서.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자기 투자 성향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손절을 되게 잘하면 내가 몇십 프로 마이너스 났을 때 난 칼같이 팔 수 있어. 그런 성향이면 트레이더의 성향으로 단타를 하면서, 단타하려면 되게 필수적인 그 갖춰야 될 덕목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일반인들이라면 상당수 그럴 것 같고, 뭐 손절을 잘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 되게 확실한, 장기적으로 확실한 자산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 플레이를 해야 되는 성향이고, 투자 횟수도 되게 중기적으로 해야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뭐 얘기했던 디지털 자산 중에서는 좀 압축해 놓은 거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래서 아까 알트코인을 뭐 약간 일부 정도, 뭐 10% 정도는 해본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 트렌드를 좀 이해하기 위함도 좀 있고요. 뭐 알트코인 다 사기는 아니니까 뭐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긴 하죠. 근데 네. 시장 트렌드를 좀 이해하고, 뭐 이해하다가 좀 갑자기 또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약간 그런 정도에서 좀 활용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럼 이더리움 지금 투자하기 좋은 시기일까요? 이더리움이요? 네. 아,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일까요? 정고점은 안 넘었고 본격적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수요들이 다 뒤에 나오는 수요들이긴 하고요. 이더리움 트레저리도 본격적으로 이제 막 시작되는 거니까 그렇게 늦은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지금도 나쁘지 않은 시기인 것 같다 정도. 지금 딱 진입하기 나뱃 근데 Not bad. 나굿. 예. 그죠. 굿은 언제냐면은 이렇게 이더리움 얘기가 안 나올 때, 안 물어볼 때, 관심조차 없을 때. 이더리움 솔라나에 먹혔다. 뭐 이더리움 필요 없다. 솔라나 뭐 바이낸스 체인이 다 극복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가 사실 그런 때가 이제 200만 원대고 이때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왜 저는 이제 최근의 상황을 보고 이더리움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작년부터 해서 그냥 플랫폼에서는 네. 이더리움이 네트워크 효과도 있고 검증된 뭐 어떤 플랫폼이기도 하고 갈 거다라고 쭉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까 시기에도 꾸준히 그냥 매수를 하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어떤 타이밍을 노리고 있으면 네. 그런 시기는 또 쉽지 않잖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투자하고 싶고. 그래서 완전히 뭐 투자하기 좋은 시점은 아니죠. 그 바닥은 아니니까. 근데 뭐 어깨 정도에서
그래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정도 여력을 가진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투자 가치가 있는 코인을 선별하는 대표님만의 기준이나 노하우가 있을까요? 알트코인을 고르는 노하우요? 네. 지금까지 알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을 했는데 알트코인에 대한 노하우요. 그래도 알트코인 조금 투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는 약간 왜 이게 좀 생겼냐면 네. 하락장을 한 두세 번 정도 경험을 하다 보면 상승장 때는 오르는 알트코인의 논리를 찾기 너무 쉽거든요. 너무 쉬워요. 환상적인 이유들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도 맞추지 못하는 고점에서 하락장으로 돌입하는 순간 그 모든 이유들이 삭제가 돼 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조금 더 이 시장을 오래 경험했다라는 이유로 어떤 알트코인이 괜찮더라, 어떤 이유 때문에 괜찮더라, 뭐 이런 환상들,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 그게 단기적으로 조금 모르는 이유는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걸 들은 사람이 나중에 그 하락장에서 마이너스 70, 80%, 90%를 경험하게 되는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조심스럽고 네.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락장에서는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생각이고, 이제 아까 어떤 트렌드에서 그래도 알트코인 몇 개 정도로 스스로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는 이유가 아니라 할 때는 좀 중기적인 트렌드를 많이 봐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트렌드는 뭐예요? 이번 강세장의 트렌드? AI 있죠. 근데 비트코인에서 이 디지털 자산에서 AI는 아직 좀 네. 약한 것 같긴 해요. 할 수 있긴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그렇죠. 네. 이런 거죠. 비트코인 맨 위에 있고요. 비트코인의 기관 진입, 네. 기업의 보유, 기업 트레저리 전략.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네. 있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큰 주제예요. 그리고 이제 실물 자산 토큰화하는 RWA 이런 주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자체 투자는 별로 큰 의미는 없잖아요. 네. 스테이블은 그냥 달러 연동된 코인이니까 가격이 안 변동 안 하니까.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나온다면 어디가 좀 가장 수혜를 받을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더리움 같은 자산이겠네요. 뭐 RWA도 그런 면으로 좀 접근하게 되는 것 같고요. 좀 그렇게 좀 접근을 하는 거고, 물론 이제 그 큰 주제 안에서 꼭 이더리움 플랫폼의 이더리움 이외에도 몇 가지 요소들을 하는 이런 거 알트코인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좀 접근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런 건 있어요. 이건 그냥 팁. 지난번 상승장과 하락장을 안 겪은, 기왕이면 지난번 상승장을 안 겪은 자산, 지난번 하락장에서 새로 출시된 요런 부류는 이제 단순 투자 관점에서는 네. 팁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 상승장을 겪었다라는 얘기는, 한 번 두 번 겪었다는 얘기는 이 상승장 때 시장에 풀리는 양이 많거든요. 네. 토큰이. 그만큼 시장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위에 이제 그 벽들이 쳐져 있는 거죠. 고점에 물려 있는 것들. 이걸 뚫고 올라가야 되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뭐 투자 용도로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됩니다. 그럼 하락을 심하게 겪은 코인은요? 하락을 심하게 겪은 네. 코인.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상승을 심하게 겪고 하락이 심하게 겪는다는 얘기는 이 상승에 이제 그 벽이 엄청 쳐져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걸 뚫고 올라가기 쉽지 않으니까, 전고점 넘기 쉽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 지난번 상승장을 안 겪은 그 하락장에 출시된 암호화폐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트코인 투자는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큰데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뭐라고 보시나요? 알트코인 투자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요. 네. 이것도 약간 적립식 투자를 해야 할까요? 시간이 사이클 흐르면 흐를수록요, 그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장기 보유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빨리 탈출해야지, 이번에 조금 오르면 팔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요. 알트코인이 초반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와, 이거 난 자녀한테 물려줘야지, 좀 떨어져도 계속 보유할 거야, 이렇게 10년 20년 보유하면 앞으로 뭐 디지털 통화로 된 세계가 올 텐데 이만큼 가 있을 거야. 그래서 알트코인도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뭐 2017년, 12년, 16년에 그전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과거의 시기들을 하락장을 좀 겪고 하시다 보니 알트코인 역시 빨리 팔아야 되는 자산이구나, 조금 오르면 팔아야 되는구나, 이런 게 이제 많이 잠재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생각해 보는 게,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하고 하려고 하는 유저들이 늘어나는 자산이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빨리 팔고 빠지자 이게 요즘 되게 팽배해 있긴 하거든요. 네.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이런 자산이 꾸준히 되게 오르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점점 더 조금 오르면 팔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알트코인은 그 얘기는 조금 오르면 계속 조정받는 거죠. 조금 오르면 조정받고 조금 오르면 조정받고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인식의 변화들이 있다를 좀 인지를 하고 좀 리스크도 그런 관점 생각을 해보고 알트코인 투자를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알트코인 장기 투자하면 안 되죠. 알트코인을 장기로 적립 투자를 하면 좀 위험한 이유는 네. 알트코인을 이제 시기열을 넓혀서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는 우하향이거든요. 대체적으로. 네. 그래서 뭐 리플 같은 경우 되게 그래도 알트코인 중에 너무 성공한 암호화폐이긴 한데 네. 이제 2017년도 가격 도달했다니까요. 우상향이 아니라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이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적립식 구매를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알트코인은 대부분의 알트코인 좀 적합하지 않죠. 계속 모으는데 떨어져 있어. 그렇죠. 이거 모으는 자산 장기적으로 올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을 할 때 적립식 투자를 하는 알트코인도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것도 그렇게 하고 목표를 좀 설정해 두고 하긴 해요. 그래서 뭐 50% 30% 뭐 100% 되면 매도해 버리는 거죠. 목표 수익률 딱 정해 두고 그 수익률 바로 과감히 매도하는 그걸 정해 두지 않으면 팔기 어렵죠. 더 오를 것 같아서. 근데 알트코인 시장 자체가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우하향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나요? 알트코인 시장 전체는 커지고 있는데 네. 그만큼 새로운 알트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개별 알트코인에는 이제 우하향하는 게서 많아요. 그리고 그 알트코인 하나 내에서도 알트코인 발행 시장, 그러니까 이제 코드로 최초 발행량은 딱 네. 한정적이지만 그거를 이제 초기에 많은 어떤 주체들이 들고 있고 시장이 유통을 시키잖아요. 네. 시장이 유통되는 양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오르면 이제 뭐 재단에서 하든 특정 많이 초기에 보유하고 있던 뭐 투자사든 시장에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죠.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네. 계단 가치가 떨어지고 유통량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뭐 규제나 이런 것들로 좀 어느 정도 좀 투명하게 좀 잡아진다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닌 시장에서는 오르면 오를수록 특정 주체들이 물량을 시장에 많이 공급해버리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로 잡아질 확률은 낮은 거죠? 아니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법안들도 다 이제 해당되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단순한 가격 전망을 넘어서 어떻게 사고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판단할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투자 특히 디지털 자산 시장 우리가 오늘 많이 다뤘던 시장이 굉장히 유혹도 많은 시장이고 또 굉장히 기회도 많은 시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 트렌드에 또 집중을 해가지고 최근에 너무 주목받는 것에 너무 큰 금액을 한 번에 한다거나 이런 플레이는 이 강세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플레이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 시장에서 5년,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고 장기 성장할 수 있는 자산이 뭘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자산을 보고 장기적인 플레이를 세우는 거를 뭐 이거 제 철학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시장에 오래 남을 수 있고 시장에 오래 남아야 또 투자의 기회도 계속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유혹이 많은 시장이다 보니 또 이런 관점들을 또 같이 가져보시면서 투자를 또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 말씀으로 진짜 구독자분들한테도 많은 투자 인사이트로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